2007년 충남에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구세주라고 불릴 만큼, 천사라고 불릴 만큼 동네에서 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던 옆에 50대 김씨라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 김씨 여성은요, 진짜 좀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나 고아들 모두 가리지 않고요, 내 가족처럼 잘 보살피는 그런 분이셨어요. 뇌출혈로 인해서 몸이 불편했던 혼자 사는 정씨라는 여성분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늘 이 김씨가 밥도 차려서 이 정씨 여성을 챙겨주고, 혼자 하기 힘든 빨래도 돌려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고, 이 김씨는요, 이 정씨를 정말 친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김씨 아니었으면 혼자 집안일 쉽지 않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씨가 우연히 한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가게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번 달에도 가게 월세를 못 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몇 달째예요 이게. 나는 무슨 땅 파먹고 살아? 아유, 죄송해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최대한 얼른 마련해볼게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친분이 있었던 하씨라는 한 여성분이요, 가게 월세 독촉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에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이 김씨 여성은요, 바로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씨 여성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못 냈길래 그렇게까지 그래? 450만원.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이 말을 듣게 된 이 김씨는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돈 금방 갚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도와줄까? 라고 하면서 툭 던집니다. 당연히 이 말에요, 돈이 궁했던 하씨 여성 흘러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김씨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며칠 후에 이 김씨와 하씨 여성, 이 두 사람은요, 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MRI 촬영을 접수하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MRI 촬영 순서가 된 거예요. 하씨 여성분, 촬영실로 들어오세요. 자, 이제 하씨 여성 영상 촬영실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웬걸 하씨 여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뇌출혈로 몸이 불편했던 정씨 여성이 들어가네. 예를 들어서 몸미지 씨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한 다른 사람이 네 하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이 하씨 여성의 통장에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입금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알고 보니까 6천만 원 거액의 돈은요, 보험사에서 뇌졸중, 뇌출혈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씨 여성, 뇌졸중, 뇌출혈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씨 여성에게 입금된 6천만 원의 돈, 그 돈의 절반인 3천만 원은 바로 김씨 여성에게 입금이 됐습니다. 450만 원이라는 월세조차 내기 힘들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하씨.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니까 한순간에 몇 천만 원의 돈이 생겼다. 이 김씨 여성은요, 하씨 여성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급된 거액의 돈 절반을 이 김씨 여성이 수수료로 자기가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남 지방경찰청에서 형사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형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요새 뇌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 가로채가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며칠 후에 이 경찰은요, 한 명의 결정적인 제보자까지 만나게 돼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무슨 보험회사 영업소장이라고 하던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좋은 거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래요? 라고 하면서 뇌를 빌려주고 수수료로 뭐 한 수천만 원씩 받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에 경찰은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김씨 여성의 꼬투리가 잡혔어요. 이 김씨 여성은요, 24년차 베테랑 보험 설계사로 한 보험회사에서만 5년 동안이나 실적 1위, 보험왕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험왕. 보험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
그렇게 이 사건 알고 보니까 이 김씨 여성은요, 일단 작은 병원에 가가지고 진짜 뇌졸중, 뇌출혈 환자, 그러니까 정씨 여성을 이용해가지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MRI나 CT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씨 여성인데 모미지다 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 MRI 사진을. 이게 이렇게만 듣게 되면 아니 보통 병원 가면은 신분증이라든지 확인하지 않나? 어떻게 이름을 바꿔서 MRI 촬영을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모미지인 저랑 뇌졸중, 뇌출혈이 있는 정씨 여성이 같이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모미지인 제가 접수를 해요. 그때 뭐 신분증 같은 것도 뭐 하고 뭐 본인 확인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서 CT나 MRI 촬영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접수하고 좀 대기를 타잖아요. 그러다가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겠죠. 모미지씨 영상 촬영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정씨 여성이 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접수할 때는 신분증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하지만 접수가 끝나고 촬영 대기하다가 촬영에 들어갈 때는 따로 본인 확인 안 하거든요.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게 작은 병원에서 뇌사진을 바꿔가지고 찍은 뒤에 그 사진을 들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뇌졸중, 뇌출혈인 척 진단서를 끊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봤을 때는 영상 촬영한 사진이 영락없는 뇌졸중, 뇌출혈 환자의 사진이거든. 진짜 뇌출혈, 뇌졸중 환자를 찍은 거니까. 한순간에 제가요, 뇌졸중 환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서가 나오면 그걸 들고 보험사로 가는 겁니다. 나 뇌졸중, 뇌출혈 진단 나왔다. 보험금 달라. 보험사에서 확인해 봤을 때도 문제가 없네? 그래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모미지인 제가 진짜 하는 일은 뭐냐? 병원에 딱 가요. 그리고 정씨가 MRI를 대신 찍어요. 그렇게 뭐 검사를 하고 나면 의사가 촬영해서 나온 MRI를 보고 그리고 또 환자도 마주해서 보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때 진짜 뇌졸중, 뇌출혈 환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진짜 저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미지인 지금 나는 뇌 촬영을 한 사진으로만 보면은 뇌졸중, 뇌출혈 환자거든. 그러니까 의사가 이 촬영한 사진을 보고 또 나를 한번 딱 보고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물어보면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환자 행세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까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김씨 여성은요, 사람들한테 뇌졸중, 뇌출혈 환자들의 연기까지 가르쳤대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사실 이 김씨 여성은요, 6년 전에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웬걸 뇌경색이라서 보험금이 안 나온다네. 뇌경색도 완전 심하게 죽을 똥 말똥 해야 나오지 그냥 일반 뇌경색 정도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요, 김씨 여성이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내가 보험 회사에다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씨. 그러다가 우연히 같은 병원 안에서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웬걸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김씨야, 나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네가 그때 보험 들으라고 했던 거 안 들었으면 우리 집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네 덕분에 보험금도 받고 고마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김씨의 머리에 팍 하면서 꼼수가 탁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계기로 이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2천만 원 줄게. 네 남편 뇌 좀 빌리자. 그냥 너는 남편 MRI만 한 번만 더 찍게 하면 돼. 그러면 너는 그냥 앉아가지고 2천만 원 버는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꼬드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MRI 영상 촬영 접수를 했고요. 촬영할 때는 친구의 뇌출혈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서 뇌사진을 찍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김씨의 첫 번째 사기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타먹은 거죠. 그런데 이 맛에 들린 거야.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똑같이 해가지고 수수료를 반땅이나 받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6년 동안이나 2013년까지 사기쳐갖고 받아먹은 수수료 금액만 무려 3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는 고마워 수수료 반땅? 아유 당연히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수중에 없었던 거액의 몇 천만 원이 갑자기 생겼네. 그 상태에서 반땅을 주자니 아까운 거야. 6천만 원이 생겼는데 반땅이면 3천 크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요, 보험금을 받고 김씨한테는 입에 딱 씻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6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줘야 되는데 200만 원 정도만 딱 갖고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굳이 왜 3천만 원이나 줘야 되나 싶네 라고 하면서 앞뒤가 다른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이 김씨는요, 전직 조직폭력배까지 협력해가지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행동대장. 만약에 약속한 대로 수수료를 안 갖고 오네? 그러면은 조직폭력배를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 가가지고 난장을 피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쩐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반을 또 이 조직폭력배한테 주는 거죠. 경찰들은요, 뇌졸중, 뇌출혈 진단을 받았던 김씨 주변의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던 하씨 여성, 이 여성한테도 경찰들이 갔어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멀쩡해. 다 멀쩡하게 가게 일만 잘하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집에 가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뭐 노래방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잘 놀고 있는데? 경찰들은요, 끈질긴 수사 끝에 김씨 여성 그리고 행동대장인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가짜 환자 등 총 13명을 모두 체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뇌 MRI 사진은요, 사람의 뇌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모양이라든지 상태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비교함으로써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대부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뇌 MRI 사진만으로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구분하기는 힘들대요. 진짜 뇌출혈 환자, 당시 뇌를 빌려줬었던 정씨라는 여성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나한테 뇌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진만 찍어주면 나한테 한 번당 이제 100만 원씩 주겠다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지. 사정 하면서 그렇게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과일도 사다 주고. 그래서 내가 그 뇌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 김씨가 이제 병원까지 택시 타고 나를 데려가고, 김씨 남편이 우리 집에 또 와가지고 나를 또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수차례 찍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정씨가 뇌를 빌려주고 받은 돈은요, 600만 원 정도. 하지만 범죄에 대한 대가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벌금이 2천만 원 나온 거예요. 이 정씨 이외에도요, 뇌를 빌려준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은요, 병원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 사기예요. 뇌를 바꿔치기 한 것 이외에도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소변을 바꿔치기 한 것도 있더라고요. 옆에가 기사인데, 와, 이런 머리를 다른 곳에 좀 유용한 곳에 써도 참 좋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데, 당연히 뇌든 소변이든 모두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네 뇌를 빌려주면 내가 수천만 원 줄게, 이런 제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뇌만 빌려주면 내가 쩐 준다니까 하시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던 한 보험 사기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주말이면 사륜 바이크를 타러 온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보문 관광단지 하천에서요, 2015년에 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경에 혜은 씨라는 한 여성분은요, 이제 곧 결혼할 남자친구와 함께 주말 데이트 겸 이 경주의 보문단지에서 사륜 바이크를 타고 계셨어요. 한껏 들뜬 표정으로 바이크를 탄 사진을 남긴 지 채 20분 만에 하천변 도로를 달리고 있던 도중 혜은 씨가 사륜 바이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위에 사진을 찍은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분은요, 혜은씨가 운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혜은씨가 바이크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여자친구였던 이 혜은씨는요, 헬멧이 벗겨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요. 그로 인해서 오른쪽 뇌에 큰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셨어요. 이 사고의 원인은요, 이제 과속과 고르지 못한 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혜은 씨가 사륜 바이크의 운전대를 잡고 이 남자친구가 뒤에 타고 달리던 중에 이 깊이 파인 바닥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이 혜은 씨와 남자친구 모두 바이크에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가 파인 곳을 급하게 피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뒤에 앉아 있었던 남자친구가 먼저 도로 옆에 이제 풀숲에 먼저 떨어졌고요. 그 뒤에 풀숲 옆 콘크리트에 바이크가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혜은 씨가 튕겨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옆에를 참고해주세요. 혜은 씨의 부주의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그런데요, 이 혜은 씨의 가족분들이 우연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륜 바이크 업체 관계자분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망하신 혜은 씨는 뒤에 타고 계셨는데? 운전자 아니었는데? 남성분이 운전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그거 나 말고 남자분이 운전하는 거 본 사람 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건의 그날요,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이 쓰러져 있는 혜은 씨의 주변으로 20명의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혜은 씨가 누워있는 곳 앞쪽으로 4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이크가 서 있었다고 해요. 남자친구는요, 분명히 사건의 그날 운전대를 잡은 건 여자친구 혜은 씨고, 그리고 본인은 사고가 발생하고 혜은 씨보다 더 먼저 바이크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자기가 바이크에서 떨어졌다는 풀숲이 아닌 정반대 방향인 바이크 쪽에서 놀래서 여자친구가 있는 쪽으로 뛰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라고 목격자들이 다수가 그렇게 진술한 거예요.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요, 뒤에 타고 있었던 본인, 남자친구는 혜은 씨가 놀래서 바이크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본인이 먼저 풀숲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 후에 바이크가 콘크리트 턱과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혜은 씨가 바이크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사고가 난 이 바이크에는요, 아무런 상처가 없었대요. 멀쩡했다고 합니다. 사람 2명이 바이크에서 떨어지고 콘크리트에 이 사륜 바이크가 이제 부딪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이크에는 크게 난 상처 같은 게 없었다고 해요. 목격자와 그리고 사고 당시 같이 동승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목격자들은요, 운전자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 걸까요? 8월 16일, 이 혜은 씨는요, 남자친구와 사륜 바이크를 타다가 바닥에 떨어져 뇌손상으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바이크가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먼저 오른쪽 풀숲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 바이크가 콘크리트 턱에 부딪히는 순간 이제 여자친구인 혜은 씨가 떨어졌다. 하지만 사고 바이크에는요, 그 어떠한 흠집 같은 게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친구가 풀숲이 아닌 멈춰 서 있었던 바이크 쪽에서 달려오는 걸 봤다라고 하는 목격자들도 있어요.
목격자들의 말과 남자친구의 진술을 그대로 연결을 하자면요. 남자친구는 최초 신고자가 119에 신고하기 1, 2분 전에 이미 본인이 떨어졌다는 그 풀숲에서 나와가지고 바이크와 그리고 쓰러져 있었던 혜은씨 사이를 오가면서 상의 옷을 벗어서 급하게 피 흘리고 있는 혜은씨를 지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쓰러졌다 했잖아요. 풀숲에. 그러니까 막 급하게 나와가지고 바이크 쪽으로 갔어요. 혹은 뭐 여자친구한테 가든지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 목격자들은 바이크에서 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풀숲에 떨어졌고 바이크 쪽으로 갔다가 또 혜은씨 쪽으로 와가지고 우통을 벗고 놀래서 막 급하게 지혈하고 있는 최초 신고자가 119에 신고하기 1, 2분 전에 말이죠. 정말 이 사고는 사망하신 혜은씨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인 걸까요? 이 남자친구분은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있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내가 운전했으면 운전했다라고 하죠. 내가 뭐하러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사건의 그날 운전대를 잡은 건 여자친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탔던 이 사륜 바이크는요, 시동이 걸리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사륜 바이크를. 근데 떨어졌어요. 실수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위에 아무도 안 타고 있어도요, 이 오토바이는 자기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쭉 간다고 합니다. 사고 전문가들은요, 오토바이든 차든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정지거리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 혜은씨가 쓰러져 있었던 위치, 그리고 이 바이크가 멈춰져 있었던 이 위치, 이 두 개의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고가 나고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오토바이가 쓴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요, 누군가가 먼저 떨어지고 브레이크를 이제 이 오토바이 위에 남아있던 사람이 밟았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가 서 있었겠죠.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누르거나 밟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친구는요, 자기가 먼저 떨어지고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면서 여자친구도 곧이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먼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자친구가 떨어졌다. 이 오토바이 특성상 두 사람이 동시에 떨어지고 오토바이가 정지거리인 이 사정거리에 스스로 멈춰 선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사람이 안 타고 있어도 브레이크를 안 누르면 계속 가요. 남자친구의 말대로라면 이 오토바이는요, 둘 다 떨어지고 혼자서 동력이 닿을 때까지 계속 앞으로 직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 혜은씨가 쓰러져 있었던 곳에서 꽤 거리가 먼 곳에 이 오토바이가 멈춰 섰어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오토바이 특성상 아무도 안 타고 있어도 브레이크 안 누르면 계속 가니까. 근데 둘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정거리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브레이크를 눌렀기 때문에 멈춘 건데. 이 사건은요, 목격자들의 진술 이외에 바이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 알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목격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에 이 유가족분들은요, 이 사건이 묻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처럼 이 목격자분을 애타게 찾고 계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명 가까이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4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오후 5시경에 경주의 보문관광단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경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제 접수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경찰서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983년 10월 19일 밤 9시 40분경 우리나라 충남 예산군 효림리 예산역에서 한 남자가 열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경 한 부부가 급하게 예산역을 찾아왔는데요. 저 혹시 어제 이 효림리 열차 건널목에서 열차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형님이 효림리 건널목에서 실종이 되셨거든요. 혹시나 해가지고요. 급하게 열차역을 찾아온 사람은요, 당시 사망한 피해자 38살 강민수의 친남동생이었던 36살의 강민철이었어요. 피해자 강민수는요, 고향인 충남 예산을 떠나서 서울의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10년 만에 고향을 찾아왔던 거였는데 하필 딱 그날 이런 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1시경 강민수의 친남동생인 강민철은요, 형을 찾아왔습니다. 서울로 온 거예요. 형, 서울에서 자리도 못 잡은 채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허구한 날 이렇게 술만 퍼마시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집에 나가지. 나 같아도 집 나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저랑 그냥 고향으로 내려갑시다, 형님. 그러니까 같이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이게 지금 뭐 그지꼴도 아니고 뭐하고 사는 거냐고. 형을 설득시키려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두 형제는요, 오후 5시 30분경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무궁화 기차에 몸을 싣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인 강민수는요, 술을 엄청 먹어대는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어디 갑니까? 기차 안에서도 둘이서 술을 한 잔씩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오후 7시 40분경 이 두 사람은요, 고향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요, 또 술을 마셔요. 그놈의 술. 고향 땅을 몇 년 만에 밟아보는 거냐. 우리 동생이랑 오늘 술 한잔 해야지. 그래서 또 술집 가서 또 술을 마신 거예요. 그렇게 술에 알딸딸하게 취한 두 사람. 해도 뉘엿뉘엿 져가고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 나도 서울 바닥에서 고생 무지하게 했다. 언놈이 나를 알아주냐? 뭐 내가 배운 게 있냐? 뭐 가진 게 있냐?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 진짜. 나는 이제 그냥 고향 바닥에서 농사 지으면서 멋지게 살 거야. 이런 푸념들을 막 늘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생 강민철이 그러는 거예요. 형, 오늘은 우리 누나 집에서 잡시다.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형 강민수가, 됐어. 나 누나 집은 싫어. 매형 눈치 보이고 차라리 그냥 내 친구 집에 가서 잘한다. 그렇게 효림리 마을 입구에 있는 철길 나들목을 건너던 이 두 사람은요, 다시 또 한 번 근처 슈퍼에 들려가지고 술을 또 마십니다. 그놈의 술. 그러니까 강민수, 강민철 이 두 사람은요, 그날 하루 열차 내에서 맥주 4병, 고향역에 도착해서 소주 3병, 그리고 길옆 가게에서 또 소주 2병, 그리고 곱창집에서 또 소주 2병, 이렇게 총 소주만 7병에 맥주 4병이나 마신 거예요. 꽐라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정신이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요, 술을 한잔하고 막 걸어가다가 기차 철도 이제 나들목 앞에 위치한 효림리 마을 입구에서 이 동생이 소변이 마렵대. 아니 그렇게 먹어댔으니 밑으로 뱉어내야죠. 형님, 저 오줌 좀 쌀게요. 그런데 무슨 오줌을 하루 종일 싸. 줄줄줄 몇 분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던 형 강민수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무슨 오줌을 사발로 싸냐? 야, 그냥 나 먼저 친구 집 갈란다. 내일 보자. 그러고 혼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변을 다 싼 동생 강민철 또한 이제 나도 집에 가야지 하고 옷 매무새를 챙기는데 그때 기차의 요란한 기적소리랑 무슨 악쓰는 듯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이 형이 연락이 안 돼.
뭔가 어제 들은 소리도 찜찜하고. 그래서 새벽같이 바로 역으로 달려와 본 거예요. 혹시 어제 들었던 그 소리가 우리 형님의 고함 소리는 아니었던 건지, 혹시 어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확인하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있었고 내 형이 열차에 치여 죽었다네. 당시 경찰들은요, 피해자 강민수의 가족들이라든지 친구 혹은 이웃, 그리고 철도 기관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한 강민수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고 사건 당일도 과음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차가 다니는 길목에서 술 취해가지고 막 졸다가 열차에 치인 걸로 경찰들은 단순 변사로 수사를 종결시켰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요,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보험사로부터 약 50여일 정도가 지난 후에 이 경찰서로 한 통의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저 강민수 씨 사망 사건 이거 좀 이상해서요. 경찰분들 다시 이거 재수사 좀 해주세요. 라고. 알고 보니까 사망자인 강민수의 이름으로요, 죽기 한 달 전에 거액의 보험금이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가요 1980년대예요. 그런데 이때 강민수의 이름으로요 2,500만원짜리 보험 하나, 그리고 1억원짜리 하나, 또 1억원짜리 하나, 또 1억원짜리 하나, 그리고 8천만원짜리 하나. 강민수가 죽으면 나오는 돈은요, 그 금액이 무려 총 4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1980년대에 보험금이 4억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강민수가 죽고 이미 2,500만원 정도는요, 수령자가 받아간 상황이었어요. 나머지는 지급 보류 상태. 당연히 모든 의심은요, 그 수령자에게 쏠리겠죠. 강민수가 죽고 2,500만원의 돈을 먼저 받아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강민수의 동생 강민철이었습니다. 당시 이 강민철은요, 움막집에서 되게 힘들게 살면서 형의 매달 보험료만 이때 당시에 67만원이나 내고 있었어요. 1980년대에 2,500만원 그리고 67만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요, 경찰에서 그냥 단순 변사로 종결을 시켜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강민수의 시신 역시도 그냥 따로 부검 없이 땅에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시신을 부검을 해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경찰들이 이 사건이 이제 터지고 이제 강민수가 죽고 51일 만에 땅에 매장되어 있는 강민수의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부검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강민수의 사망 사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나온 거예요. 열차에 치여서 죽은 게 아니라 목 졸려서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열차에 치인 것 같다라고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타살이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타살이라면 누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사건 당일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바로 강민철이잖아요. 경찰은 동생 강민철을 잡아들였습니다. 네가 형 죽였지? 내가 안 죽였는데요? 당연히 발뺌하는 거예요. 네가 죽인 거 맞잖아.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 이 말만 되풀이. 동생 강민철에 대한 신문 수사는요, 무려 7시간이나 넘게 이어졌습니다. 왜냐? 물어보는 거에 대답은 안 하고요, 이 강민철이 계속 묵비권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사의 진도는 안 나가고 시간만 삐대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죽였지? 안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할 말 없음, 묵비권. 그렇게 경찰과 강민철 간의 심리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은요, 당시 사고 열차 기관사까지 불러들여가지고 3자 면담까지 했어요. 야, 강민철, 너 사고 나고 나서 이 기관사 찾아가가지고 이 기관사분한테 경찰에 진술할 때 형님이 건널목을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였다고 그렇게 진술해주면 내가 1,000만원 줄게요 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아예 경찰들이 그 기관사를 앞에 불러놓고 3자 면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강민철,
몰라요. 난 이 사람 본 적 없는데. 그렇게 무려 경찰과의 신문 시간은 13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얼마나 지쳐요. 묵비권 행사한다고 이게 다가 아닌데 그냥 입만 닫고 있는 거야. 주둥이만. 당연히 경찰은요. 일지간히 해라 일지간히 다 지친다 라고 하면서 타살로 의심되는 자료 그리고 진술 등등 13가지 의심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잡거사. 그랬더니 신문 한 13시간 정도가 지나가니까 그때서야 슬슬 이 강민철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지친 거죠. 그렇게 강민철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에 형 강민수를 만났던 강민철은요. 형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혼자서 서울에서 술만 퍼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둘이 무슨 손금 같은 걸 보게 됐는데 아니 그 점쟁이가 형한테 이런 말을 하네. 너는 오래 못 산다고. 곧 죽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 강민수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래 내 인생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술만 퍼마시는데 내가 오래 살겠냐? 인생 뭐 있냐? 그냥 이따 가는 거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강민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형, 기왕 일찍 죽을 거면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하고 가는 게 어때요? 그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죽으면 가족들한테 돈이 많이 오는데 기왕 죽을 거 효도 좀 하면서 죽으면 좋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명보험은 꽁으로 듭니까? 이것도 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벌이가 시원찮았던 이 형 강민수는요.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야, 나 보험료 낼 돈 없어. 그랬더니 형,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형 이름으로 이 강민철이 보험을 들어가지고 무려 6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강민철이 내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그런데 웬걸 점쟁이가 분명히 그때 우리 형한테 너는 단명을 사주라고 금방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단명은 무슨 술은 계속 퍼마시는데 건강은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 건강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 강민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무슨 꽁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60만 원이 넘는 형 보험비를 내주고 자빠졌냐? 형이 얼른 죽어야 되는데 이놈의 형이 죽질 않네. 내가 죽여야 되나? 그래서 사건의 그날 형을 목졸라서 살해한 뒤에 철도에 시신을 갖다 버려놓은 거예요. 술 취해서 철도에서 자다가 치여 죽은 사람처럼 보이게끔. 그리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형을 걱정하는 사람인 척 역으로 가가지고 혹시 사고 난 거 없습니까? 하면서 형을 애타게 찾는 연기를 했던 겁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철도에 이제 열차에 치인 시신은요. 진짜 그 상태가 많이 참혹해지거든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훼손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의 시신을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돈, 쩐 때문에. 형 죽으면 나오는 그 보험금으로 내 인생 좀 바꿔보려고. 형 목숨값으로 내 인생 펴보려고. 강민철은 끝까지 자신은 죽이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찰 결과와 진술상의 모순점, 그리고 부검 결과 등 13가지 항목의 정황 증거에 따라 1985년 6월 1일 법원에서는 강민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형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 했었던 이 동생. 이 형이 막 동생을 싫어하고 뭐 싸가지 없이 대하고 둘의 사이가 안 좋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둘이 술 한 잔씩 하고 둘이 같이 뭐 점도 보러 가고 둘이 뭐 좀 이렇게 사이가 그래도 원만했던 것 같은데 동생이 뒤에서는 형이 얼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이 형이 동생을 좀 많이 믿었던 것 같던데 형의 목숨값으로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련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사이코패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1980년대 일어났었던 한 보험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서 귀신보다는 사람이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앞에서는 웃고 있어도 뒤에서는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북 구미에 사는 당시 24살의 송씨라는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전직 킥복싱 선수 생활을 했던, 운동을 했던 남자였어요. 그랬다 보니까 체격도 되게 건장했고 몸도 되게 좋았겠죠. 이 송씨는요, 당시에 자신보다 3살이 더 많았던 연상 27살의 조씨 여성을 만나 사귀게 됩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 같았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 송씨에게 이 조씨라는 여성은요, 그냥 징검다리에 놓인 하나의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송씨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거예요. 이 여자랑 헤어진다고 해서 굳이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씨와 헤어진 후 얼마 안 가서 바로 이 송씨는 또 다른 연상 여인, 당시 32살의 김씨 여성을 만나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여친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친을 만나고 다녀? 이거 뭐 나 만나면서 양다리 걸치고 다닌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별로 힘들지도 않나 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까지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마치 이 남자의 장난감이 됐던 듯한 느낌? 나 혼자만 진심이었던 느낌? 조씨 여성은요, 김씨와 송씨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었습니다. 둘이 깨지길 바랬어요. 네가 나랑 헤어지고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조씨 여성은요, 자신의 SNS나 이런 곳에다가 어린 송씨가 8살이나 많은 여자랑 사귄다 라고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송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연인이 헤어졌는데 그 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더 그랬던 이유가 이 송씨의 애인 김씨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 전 여친 조씨였대요. 언니, 내 남자친구야 하면서 자기 친한 언니였던 김씨한테 자기 남자친구였던 송씨를 소개시켜줬었고, 자기야, 나랑 제일 친한 언니 김씨야 하면서 남친 송씨한테 김씨 언니를 소개시켜줬었는데 웬걸? 내 친한 언니랑 내 남자친구랑 둘이 바람나갖고 둘이 사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씨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뻗치는 상황입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간질같이 막 했던 거예요. 어떻게 니들이 그렇게 다 헤쳐먹을 수가 있냐. 나만 바보 된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 반대편 입장인 송씨, 자기 딴에는 또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이미 헤어진 연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송씨는 조씨가 미웠어요. 도대체 쟤 왜 저러는 거야? 그래도 잠시나마 좋아했던 사이였는데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니까 화가 났던 거죠. 이렇게 한때의 연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로 둘이 아닌 셋이 서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 이 송씨는요, 전 여친 조씨를 생각하면 열불이 나고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 김씨도요, 송씨한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기야, 쟤랑 깨끗하게 끝낸 거 맞아? 쟤 왜 저래? 이에 2015년 6월 23일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이 송씨는요, 경북 구미시 오태동의 한 원룸으로 얘기 좀 하자고 이 조씨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쯤에 이 조씨가 송씨의 원룸을 방문하게 돼요. 이때 그 원룸 안에는요, 송씨와 여자친구 김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분위기 좋았겠습니까? 현재 여친, 전 여친, 그리고 한 남자, 이 3명이서 대면을 하게 된 건데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다 나요. 당연히 당시 분위기 최악이었습니다. 솔직히 분위기도 최악인데요.
그 작은 원룸에 나랑 그리고 송씨, 김씨 셋이 있어요. 문은 다 닫혀있고 사실상 이 조씨 입장에서는요, 감금이 되어 있었던 거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솔직히. 이 상황에서 현 여자친구였던 이 김씨, 당장이라도 이 조씨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했던 언니죠, 김씨. 이에 김씨는요, 조씨를 보자마자 뺨을 그냥 두어 대 정도 내려쳤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이 조씨는요,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내가 너네 둘 가만 안 둬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신고하려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니네들 나 때렸다 이거지? 다 죽었어 이것들. 여자 둘이서 갑자기 이런 싸움이 벌어지니까 가운데 있던 남자 송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송씨 전직 킥복싱 선수였거든요. 이 송씨가 야 하면서 조씨의 핸드폰을 딱 빼앗더니 킥복싱 선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킥복싱 기술인 옆에 니킥을, 그러니까 무릎으로 전 여친 조씨의 얼굴을 그대로 가격 갖다 쳐버린 거예요. 야 하면서. 아니, 운동을 한 사람들이 주먹을 쓰거나 몸을 쓰게 되면 그거는 살인 무기거든요. 그래서 죄도 더 무겁게 받게 됩니다. 이때 송씨 자신의 살인 무기, 몸을 쓴 거예요. 여자한테. 전 남자친구 송씨의 니킥을 얼굴에 그대로 맞은 이 조씨는요,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은 조씨는 머리를 막 감싸쥐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신음소리를 냈어요. 아 이러면서. 그리고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씨의 상태에서도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이 송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는 조씨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주먹과 발로 내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김씨 함께 폭행을 했습니다. 마치 킥복싱 링 위에서 남자 대 남자로 때리듯이 둘이 같이 그렇게 한 여자를 때린 거예요. 두 사람의 무차별 공격에 여자였던 송씨 어떻게 저항을 해요? 힘 자체부터도 다른데. 전문적인 격투기 훈련을 받았던 이 송씨의 몸놀림에는요, 살기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이에 목숨의 위험까지 느낀 이 조씨는요,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만하라고, 그만 때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때 이미 조씨의 상태는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폭행에 눈과 그리고 코 부위가 부어 올라가지고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딱 봐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요, 송씨와 김씨의 폭행은 무려 1시간 이상이나 계속됐어요. 결국 조씨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때서야 뭔가 아차 싶었던 건지 송씨의 폭행도 멈췄습니다. 송씨와 김씨는 당황했겠죠. 조씨를 흔들어도 보고 불러도 봤어요. 그런데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뭐야, 죽은 거 아니야? 죽었으면 어떡해. 그렇게 둘은 한동안 원룸에 머문 뒤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냥 그렇게 조씨를 그 방에 남겨두고 두 사람만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두고 간 거예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방치한 거죠. 그리고 그 때문에 3시간 정도 홀로 그 작은 원룸에 있었던 조씨는요, 방치되어 있다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됐고 결론적으로 사망하셨어요. 이게요, 다 친한 사이였고 사랑했던 사이이고 했는데 한때 연인, 한때 친한 언니 사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경찰은요, 바로 송씨와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공원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체포했어요. 이 조씨의 사망 사인은요, 뇌진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딱 확인했을 때 이 조씨의 온몸이요, 멍투성이었대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정말 무자비하게 맞은 거예요. 뇌출혈에 두부 손상에 갈비뼈 다 부러져 있고,
검찰은요, 바로 이 송 씨를 살인 혐의로, 그리고 여자친구였던 김 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몸 자체가 흉기라고 볼 수 있는 킥복싱 선수 출신인 이 송 씨가 피해자 조 씨를 샌드백처럼 마구 때렸다. 이거는 죽으라고 때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송 씨는요, 검찰 조사에서 사망한 조 씨를 때릴 때 솔직히 그때는 주먹이랑 발로 얼굴을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조 씨 얼굴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마음이 막 치밀어 올랐다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아, 이렇게 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할 때는요, 반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죽을지 몰랐다고 번복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재판부에서는요, 송 씨한테 징역 15년, 그리고 여친이었던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찢어졌고, 그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무자비하게 목과 배를 밟고 막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려 4시간 동안 폭행을 계속하고, 그 뒤에 병원으로 데려간다든지 뭐 그런 조치도 없이 그냥 그 방에 홀로 방치를 해둔 건, 이건 누가 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재판부에선 얘기를 했습니다. 송 씨와 김 씨, 이 두 사람은요, 모두 폭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형량은요, 15년과 3년 차이가 심합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김 씨는 송 씨에 비해서 폭행이 심하지 않았고, 이 조 씨 사망에 김 씨의 폭행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해 치사죄가 적용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온몸이 살인 무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몸이 고도로 단련되어 있었던 이 송 씨가 평범한 여성이었던 이 조 씨를 살해하는 거, 그거는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건 현장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밀실이었습니다. 밀실. 다 닫혀있고 딱 3명만 있었어요. 이 조 씨가 도움을 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 원룸에서 조 씨가 탈출할 방법 또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사랑했던 연인, 한때 친했던 언니와 동생 사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남자 때문인 거잖아요. 이성 때문에 이 지경까지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 버린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제일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에 일어났었던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9년 9월 12일 새벽 5시 서울 광진구의 한 2층짜리 의류 창고에서요, 상가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사건 당시 화재 현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약한 불이 아닙니다. 당시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을 때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불이 상가를 집어삼킨 상태였습니다. 엄청 크게 난 거죠. 정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우선 사람이 먼저니까. 그런데 이 불로 인해서 상가에 있었던 모든 건물,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다 타버리면서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새벽 5시 이 2층의 물류 창고에서 불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새벽 5시에 이 의류 창고에는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이 의류 창고에서 왜 불이 난 걸까? 아, 전기에 의해서 불이 났을까요? 아니면 가스?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 이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요, 이제 어느 정도 진압이 되고 경찰들은 바로 원인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이 난 건지. 그리고 경찰들이 감식 조사를 한 결과 이곳에 불이 난 이유는 전기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전기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기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일부러 의류창고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걸로 의심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2층 의류창고에 불을 냈고 그 불이 커지면서 이 상가 건물을 불이 집어삼켰다. 누군가가 일부러 방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요. 1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5개월 만에요. 경찰은 이 화재 사건의 강력한 방화 용의자를 체포를 했습니다. 강력한 방화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요. 당시 50대에 화재가 난 상가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화재가 난 상가 건물의 건물주였고요. 당시 방화가 시작됐던 2층 의류 창고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건물에 불을 질렀다. 경찰들의 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경찰들이 이 건물주를 범인으로 보는 이유. 이 건물주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건물에 자기가 불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건물주 남성은요. 사건 당시에 80세가 넘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 와이프 이렇게 다 같이 불이 난 상가 건물의 뒤편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상가 건물의 뒤편 화재가 난 건물과 붙어 있는데 화재가 난 건물의 뒤편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딸들과 와이프와. 근데 보시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발화 지점에서 불이 번지면 크게 번져버리면 이 딸들의 방부터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들은요. 자기 엄마, 자기 와이프, 자기 딸 그리고 본인까지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이 건물에 보험금을 타려고 이 남자가 벌인 자작극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방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다 불타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와이프와 자기 어머니도 물론이고요. 당연히 이 건물주, 강력한 용의자로 구속된 이 건물주와 이 건물주의 가족들은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거 뭔가 경찰 조사 잘못됐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도 저는 억울합니다. 이 건물주가 강력한 용의자로 잡혀 들어가고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3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내가 그 건물에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라고 웬 50대 남성이 자수를 합니다. 내가 한 짓입니다. 건물주가 아닙니다. 내가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자수한 남자는요. 그 잡혀 들어간 건물주의 친넷째 남동생이었습니다. 강력한 용의자로 건물주가 체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방화했습니다 라고 진범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억울하게 체포가 되어 있는 건물주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건물주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백한 진범도 경찰들이 체포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요,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잡아가고 있는 거고요. 내가 불을 안 질렀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은 풀어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방화했다라고 자수한 이 건물주의 남동생분은요, 건물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금전 문제로 돈 좀 형한테 빌리려고 형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형의 와이프인 형수가 나와서 막 뭐라고 했대요. 남동생한테. 네가 뭔데 형 보러 오냐고. 네가 형 보러 와갖고 네가 할 얘기가 돈 빌려달라는 거밖에 더 있어? 이러면서 너는 형을 갉아먹는 놈이라고 이러면서 막 막말을 한 거예요. 형수가 남동생한테. 너 돈 빌려달라고 온 거잖아. 그러면서 이 남동생이 실제로 형수님한테 쌍시옷 욕까지 할 정도로 싸움이 좀 격해졌었다고 해요.
당신이 뭔데 내 형을 못 만나게 하냐. 내가 돈 빌려달라 하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형수와 남동생 간에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남동생은요, 형한테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돈 좀 보태주면 안 되나. 어려운 부탁을 하러 갔는데 형수가 가운데서 딱 막아버리니까 그날 형을 만나지도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형을 만나지도 못했대요. 근데 너무 속상하니까 집에서 소주 한 잔을 하는데 막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야.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동생이 좀 어려우면은 좀 돈 좀 보태주고 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막말을 하고 막 가운데서 형수부터 해갖고 난리를 치니까 짜증이 딱 나는 거죠. 술까지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동생이 짜증이 나서 형의 의류 창고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하는 건물, 형의 건물의 2층, 형이 하는 사업, 의류 창고에 가서 보니까 백날 나한테는 자기네들도 힘들다고, 보태줄 돈 없다고, 동생이라는 게 맨날 와서 돈만 거린다고, 우리가 은행이냐고, 우리도 2층에 하는 의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옷이 잘 팔리지가 않아서 힘들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 이 동생이 의류 창고에 딱 가서 보니까 비싼 옷들이 널려져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의류 창고에 불을 질러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동생이 하는 알리바이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 이 동생분은요, 용의자로 형이 몰리고 있는 거 몰랐대요. 왜냐면 원래부터가 형이랑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동생이 형한테 돈을 빌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5, 6년 정도 서로 연락도 전혀 안 하고 좀 약간 남남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불을 내고 나서 우연찮게 들어보니까 형이 방화 용의자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나중에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자수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왜 형은 경찰서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불을 지른 이유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형은 그대로 잡혀 있고요.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진범은 잡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들은요, 왜 진범이라고 자수한 동생을 안 잡아가냐라고 물었을 때 동생이 하고 있는 자백은 거짓말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동생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인 것 같기 때문에 경찰들은 동생을 잡아가지 않고 있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과 그리고 이 남동생이 얘기하는 사건 당시 상황이 안 맞다 이거예요. 경찰들이 확인했을 때. 고로 동생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동생은요, 의류 창고에 들어가서 한 군데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커가면서 이제 건물을 집어삼켰다. 그러니까 발화 지점이 한 군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한 군데에다 불을 질렀고 그게 불이 커진 거다. 그런데 경찰들이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요, 발화 지점은 2군데 이상입니다. 동생의 이야기와 사건 현장의 흔적이 다른 거예요. 동생은 한 군데에서만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의 흔적은 2군데 이상에서 각각 불이 붙여졌다 이거예요. 경찰 쪽에서는요, 동생이 하는 말과 현장의 흔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범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반대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건물주인 형은 어떤 근거로 경찰들이 범인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잡아놓고 있는 걸까? 이 경찰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건물주 형이 2개의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화재가 시작됐던 의류 창고에 걸려져 있는 이 옷들의 보험금은요, 약 5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옷들에 대해서 보험을 걸 수가 있나 봐요. 고가 옷들이다 보니까 이 옷들에 대해서 이제 화재 보험이 2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옷들이 화재로 타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5억 8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경찰은요,
이 건물주가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골프웨어 의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액의 화재보험에 일부러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일부러 자기 회사에 불을 냈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다 이겁니다. 왜? 이걸 그냥 사업을 계속하면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충당하려고, 자기가 투자한 거에 어느 정도라도 빼야 되니까 일부러 불을 내서 보험금 5억을 받아내려고 했다. 경찰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로 건물주가 벌인 자작극이다. 경찰들과 보험회사 측은요, 이 건물주인 형이 일부러 불을 지르고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건물주를 풀어줄 수 없다. 이 건물주 남성과 이 건물주 남성 가족들은요, 억울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화재 사건 이후에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가입된 화재보험에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 거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경찰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집에 스스로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주와 가족들은 당연히 피해 입었으니까 보험 신청했다. 근데 왜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억울하다. 건물주 남성과 가족들은요, 미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재산 피해가 얼마나 났는데, 그것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까지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버리고 진짜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80세의 이 건물주 남성의 어머님은요, 구치소에 수감된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중국으로 일 때문에 간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억울하게 수감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 이 80세 어머니가 쓰러지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며느리와 이제 손주들이 그냥 중국으로 여행 갔다고 얘기를 해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다 된 거예요. 건물주 남성은 내가 범인이 아니다. 그리고 건물주 분의 남동생은요, 내가 방화했다. 내가 저지른 거다.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질렀다. 내가 죄값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건물주 남성의 가족들 그리고 남동생 모두가 한 통 속이다. 보험금 받으려고 전체가 자작극을 펼치고 있는 거다. 자수자백한 남동생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 고로 다 한 통 속이다 라고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요? 누구의 말이? 경찰? 아니면 이 자백한 남성? 제가 이 내용이 2009년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나왔나. 2009년도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2011년도 한 기사예요. 건물주가 한 자작극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사건이 터지고 1년여 동안의 경찰들이 조사를 한 결과 일부러 건물주가 재고품만 모아놓은 창고에 불을 질렀고요. 그리고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일부러 피해 금액을 부풀리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일부러 막 이제 뭐 5억 원까지 피해 안 봐놓고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서 부풀린 거예요. 피해 금액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질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동생도 거짓 자백인 거고요. 가족들이 억울하다 얘기했던 것도 모두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뭐 가족들은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남편이 남동생과 둘만 짜서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억울하다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들이 처음부터 추리했었던 내용이 맞았던 거죠. 경찰들은 계속 의심했잖아. 건물주가 맞다. 그러니까 진범이 나왔음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했다라고 자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딱 굳건하게 갔잖아. 계속 맞다고. 건물주가 맞다고. 저 남자는 거짓 자백을 하는 거라고. 대박인 사건이에요.
결론은 자작극.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나라의 의류창고 화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